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의 속도가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글로벌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창의성이 자본이 되는 시대인데요. 우리나라의 전략은 어떨까요? 더 리더 오늘은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과의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적 노력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을요. 네. 그 미래창조과학부 취임하신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되셨죠? 2년 넘었습니다. 예,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정부에서 아주 아이콘처럼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별도로 있던 여러 부처들이 합쳤는데 특히 이제 R&D, 연구개발하는 큰 쪽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보통신 강국 아닙니까? 정보통신에 관련된 인재양성부터 서비스까지 전체적인 연구개발을 포함한 분야가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업가 정신을 보태서 창조경제를 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쉴 새 없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전 직원들이 또 국민들이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미래창조과학부 하면은 이제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전환시키는 일, 이게 네.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오셨는지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업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공장이라든가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에는 더 이상 이제 요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세계 10위권이 드는 큰 경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고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든가 신산업, 새로운 기술의 바탕을 둔 창의적인 기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새로운 경제 정책으로 이제 창조경제가 탄생을 했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이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정책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극대화시켜서 거기에서 좋은 스타트업, 창업이 일으켜지는 그러한 하나의 이제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그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창업을 해서 이제 성공할 때까지 7, 8년 이상 걸리니까 좀 더 빠른 방법으로는 탑다운으로 해서 신산업 분야를 정합니다. 전기자동차라든가 나노 분야라든가 무슨 정밀 의료 정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정부와 민간 또 자원을 투입을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하면 결국은 훌륭한 사람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재 양성하고 대학에서의 새로운 공학 교육 이런 것에도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을 이제 뒷받침하는 훌륭한 규제 정책과 이제 법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창조경제의 깃발이 이제 올려진 지가 한 4년.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편에서는 성과가 있다, 또는 또 한편에서는 실체가 잘 안 보인다, 이런 논란도 있기도 한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하면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로는 전문적으로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동의하시는 거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은 이 창조경제와 같이 작은 많은 역동적인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제 구조에서는.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던 슈왑 WF에서도 작은 물고기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큰 물고기보다도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창조경제가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거였고, 그런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거기에 동참해주는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탄생을 해서 기업 수도 늘어나고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작은 성공이 많이 생겼습니다. 작은 성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큰 성공으로 점차 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 이제 큰 관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돌아보시면 조금 미흡하다, 조금 더 해야 되겠다는 분야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분야?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융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도 이제 갈라져 있고, 대학도 학과별로 갈라져 있고, 기업도 분야별로 갈라져 있어서 사실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은 뭐 한 분야만 집중 줄기차게 이제 파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융합, 예를 들면 바이오에다가 ICT를 합친다거나 예를 들어서 에너지에다가 무슨 신소재를 합친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런 융합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 문화와 잘 부합이 잘 안 되는 면에 있어서 그것을 그 틀을 깨는 것이 쉽지는 않았고 아직도 그 방면에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슈겠죠? 사람들의 마인드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창조적인 마인드 그리고 이제 오픈된 서로 개방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 마인드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물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것이 너무 흔한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실업 이슈죠. 네. 사실은 뭐 되풀이하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또 일자리 이슈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로 좀 대두돼 있는데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에 지금 17개 네. 있죠. 네. 거기 고용존이 설치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저희가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도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로 이제 창업을 하거나 또 기존의 기업이 좀 더 성장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기술 개발, 뭐 법률, 디자인, 마케팅, 글로벌 진출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금융까지 포함해서 쳐다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러한 창업 기업이 좋은 사람을 잘 못 뽑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생 기업이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서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둘을 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이렇게 직장을 찾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서로 만나서 미스매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메꿔주고 또 트레이닝을 해주고 또 서로 대화를 하게 해서 멘토링을 해주고 하는 이런 걸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분명히 할 역할이 있다고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청년 고용의 문제 전체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욕심은 저희는 애초에 부리지도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올해 3월에 시작을 해서 한 반년 조금 더 지났는데 실제로 취업한 사람들도 뭐 2, 3천 명 이르고 있고 뭐 교육받은 사람들은 뭐 10,000명 이상 연말까지는 능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수요를 맞춰주고 취업이 될 때까지 또 채용을 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작지만 알차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애당초 좀 의도하신 대로 그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에서 혁신의 불이 좀 지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미흡한 게 있다면 좀 보완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뭐 좀 클러스터로 묶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종합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지방자치제도 돼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뭐 인구라든가 그 산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취업 환경이 또 대단히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국토에 퍼져서 살고 계시고 각 지역마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어느 특정 지역에만 두지 않고 전국으로 이렇게 고르게 펼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 2년을 해보고 나니까 어떤 지역은 특정 산업 분야라든가 특정 뭐 어떤 자금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고 어떤 지역에 가면은 그것이 좀 다르게 되고 또 규모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획일적인 전체가 같은 리듬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방향도 좀 다르고 스피드도 좀 다르고 이렇게 맞춤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새로운 도약 방안으로 맞춤형을 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글로벌 진출이 좀 용이한 그러한 환경에 있는 센터에다가는 글로벌 환경을 좀 더 진출을 좀 더 집중시켜주고 이쪽에는 좀 더 이제 융합이 잘 된다 그러면은 융합을 좀 더 강조를 해주고 이쪽에는 뭐 예를 들면 6차 산업인 농업이 잘 된다 그러면 그쪽을 좀 강조를 해주고 그래서 약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고
뭐 클러스터라는 단어는 전혀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끼리의 이제 협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업을 한 다음에 마케팅은 저기 가서 동원을 받고 글로벌 진출은 이쪽에 와서 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센터를 오가는 그러한 기업 내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램은 여기서 잘 안 되더라. 어떤 프로그램은 이쪽 가면 도움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국이 놀러 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도가 나가는 그런 형태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요즘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네. 좀 여쭙겠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지만은 이제 지난 3월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에서 좀 충격들을 받으신 거죠. 네, 알파고가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죠. 또 앞당겨서 보면은 이제 2011년에 사실 IBM 인공지능 왓슨이 이제 퀴즈 대결에서 사람을 꺾었고요. 듣자니까 이제 미래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솔루션 엑소브레인. 이제 곧 사람하고 대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그동안 연구 개발을 사실은 지속적으로 쭉 해왔습니다만은 좀 외국에서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크게 각광을 받고 성과를 내기 시작한 거는 최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쭉 오랫동안 해오던 인공지능 사업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에트리에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하는 엑소브레인, 몸 밖에 있는 뇌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능력, 성취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무슨 장학 퀴즈 같은 시합을 인간이랑 하는 것을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흥미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사물인터넷 이런 4차 산업혁명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뭐 가끔 가다가는 저희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또 뒤처지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위치는 어떻게라고 보시고 또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뭐 정보통신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강국이라는 것은 타이틀은 사실 1, 2년만 유효한 그런 단어일 정도로 이 분야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아주 강력한 소프트웨어 기술에다가 수학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달해왔고 서비스 중심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또 반도체 중심으로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좀 약하다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원천 이런 수학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가 뭐 어린애들은 잘하지만은 아주 본격적인 수학 실력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또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정보입니다. 정보.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정보가 없으면은 거기서 새로운 어떤 뭐 퀴즈를 푸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또 우리나라는 뭐 IoT도 많고 휴대폰도 많고 포털도 발달해 있고 방송도 아주 굉장히 다양한 거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공만 하면 되는데 정보가 많고 그걸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매우 빠르고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 IT를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걸 잘 결합하면은 정부가 적절하게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면은 금방 선진국의 기술 수준은 따라잡을 걸로 보고 있고 단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구상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이제 일자리 이슈를 놓고 좀 보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또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어질 거라는 관점도 있나 하면 이제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시선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아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능정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지능정보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능정보 사회. 그러니까는 무슨 사회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지능정보 사회가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구조도 바뀌게 되고 뭐 사회 구조도 바뀌게 되고 교육 환경도 달라지고 노동 시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보고 예측해보고 대비해보자 해서 지능정보 사회 종합 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마 거의 이제 발표할 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교육, 노동, 뭐 환경, 국방까지도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 분야가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이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4차이듯이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일 때에도 똑같이 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이게 뭐 농업을 없앤다, 뭘 없앤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전 세계 이제 경제 발전의 그래프를 보면은 경제가 다운된 시기는 전쟁이 났을 때가 다운이 됐지 산업혁명이 났을 때는 오히려 계속 성장을 하고 일자리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물론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체하고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뵌 김에 또 다른 분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관련 질문인데요. 단통법 이제 시행된 지 2년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원금 상환액을 설정해서 유통구조가 좀 질서가 잡혔다는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또 국회에서는 이제 조금 그거 없앨 때도 되지 않았냐 해서 관련 법안도 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없애는 건 가만히 있어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일몰제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좀 당기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말기 유통법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통 질서를 좀 안정시키고 차별을 좀 줄여가지고 국민들이 좀 편하게 이동통신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든 건데 그 목적은 많이 달성했고 이게 2년 전에 비해서 국민 개개인이 보면은 그 데이터를 쓰는 양이 평균 3배씩 늘었습니다. 저희가 쓰는 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작지만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 기계도 훨씬 좋아졌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아직도 모든 면에서 이제 가격도 조금 저렴해지고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경쟁도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 상의를 해가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도 소속돼 있는 방송산업 육성 방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때 초고화질 방송 UHD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련 컨텐츠가 좀 제대로 잘 준비되겠느냐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 UHD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질이 확 달라집니다. 단말기도 바꾸고요. 뭐 방송 시스템도 이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뭐 주파수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 기준은 이제 마련을 했고 지금 목표는 이제 17년 2월부터 이제 본방송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인 커버리지라든가 방송 편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이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방송 체계를 갖추는데 좀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이제 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것을 평창 올림픽에서 정점을 찍어서 이제 자랑도 하고 보급도 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핵심적인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잘 볼충을 하느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스포츠 중계할 때는 다 있겠습니다만 평상시에는 다른 컨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를 뭐 기획하거나 이제 제작하거나 또 백업하거나 이 모든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내 방송산업 규모 10조, 사실은 뭐 웬만한 대기업 한 개 매출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는데요. 50조 원 규모로 좀 키우시겠다 이런 이제 청사진 제시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방송산업도 새로운 먹거리 찾는 게 굉장히 좀 이제 진통을 좀 겪고 있고 고민이 많은데요. 어떤 정책으로 좀 그렇게 육성해 가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10조짜리 그 파일을 50조짜리로 키우려면은 그 영역을 조금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하던 그 사업 아이템 사업 방식만 가지고 50조로 늘리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많이 들이고 새로운 또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새로 발명을 할 필요가 없이
다른 나라라든가 다른 그 문화를 가진 데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서 성장을 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한국적 현실에 맞도록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얼마나 그것을 신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추진하는가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하는 질문이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미세먼지 그럼 저는 환경부의 일인 줄 알았는데 기술 개발은 저희가 하죠. 어떤 내용인지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좀 우리나라가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그 중국에 갔었는데 북경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못 들 뻔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공항이 뿌여져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날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1년에 미세먼지가 아주 경고 수준에 올라가는 게 이틀이었다가 지금 7일로 늘어나고 앞으로 또 며칠로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은 결국은 과학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건 뭐냐?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를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게 자동차 매연인지, 무슨 석탄 화력발전소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진짜로 날라오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얼마나 많이 오는지 측정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측정 장소가 여러 군데 있지만은, 공중에서는 측정을 잘 안 해요. 바람 타고 날라오는 미세먼지는 공중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풍선을 띄우든 드론을 띄우든 이런 측정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걸 줄이는가 저감도 과학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떤 해가 있는가를 의학적으로 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법이라든가 다양한 대책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 연구를 통해서 미세먼지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뭐 몇 년 뒤에 얼마로 줄이겠다. 이런 종합 플랜을 만들고 그에 대한 그 민간과 함께하는 투자, R&D 투자 계획도 발표를 11월 11일에 이제 뭐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주로 하드웨어 중심의 이제 성장을 했고 또 하드웨어 중심의 인력 양성들이 되온 건데 지금 앞으로 뭐 말씀하신 창조경제 시대에서는 이제 창의력 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 인재 양성의 방향하고 또 그랬을 때 저희 미래 인재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지 좀 한번 그려주시죠. 제가 보면 일단 과학적 사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합리적인 사고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려면은 고집을 피우거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대화도 잘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개방, 소통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커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뭐 독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키워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훌륭한 수단 중에 하나가 코딩 교육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은 뭐 프로그램 짜서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과학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것을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이제 어떤 그 과목을 만들고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018년, 19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범 학교들이 뭐 한 900개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아주 선생님이나 그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큰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도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은 저희가 꾸준히 개선하면서 이것이 정착되어서 과학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인재로 더 거듭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산업에서의 훌륭한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서 어느덧 2016년 연말입니다. 그 방송 출연해 주신 김에 저희 시청자 또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외국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제가 회의에서 만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대한민국을 닮고 싶은 나라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빨리 대한민국처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모르게
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라든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무슨 과학기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 개인적인 성장은 물론 우리나라 사회 발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창조경제, 경제 성장의 축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경제, 현재의 진통을 딛고 창조경제의 꽃을 활짝 피우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더 리더 특별대담에 출연해 주신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